자, 먼저 대신이라는 나라요. 네, 우리가 발해라고 하는 이 대신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만든 나라인가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과 대신라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과 친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해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대신이라는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나라 시기가 주는 의미는 저희가 이 두 번째 시간에 대신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이제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하고는 서로 우리라는 그런 동질감을 쉽게 느끼겠죠. 그리고 같은 말을 쓰면은 더욱더 우리라는 동질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 그리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면은 더욱더 우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동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먼저 보이는 모습이에요. 보이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이 편두를 한 흔적들입니다. 편두. 네, 이게 머리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납작하게 만들면서도 뾰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습속 이런 관습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가급적 이 이마를 평평하게 보이려고 아기 때부터 여기를 좀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삼국시대의 유골이나 아니면 왕관을 보면 이게 되게 작거든요. 둘레가. 그게 지금의 우리와 같이 생긴 머리에다가 푹 눌렀을 게 아니라 편두를 한 머리에 맞게끔 되어 있는 그런 왕관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희 오른쪽 끝에 보시면 신라 기마 인물상도 그렇게 편두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이죠.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에서 발견된 유물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월지는 고비 사막이 아니라 중국의 서쪽에서 인도로 내려가는 고쯤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런 인물상이 발견이 됐는데 편두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대로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저거는 일부러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든 모습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살던 사람들은 과거의 어느 때인가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동질감과 연대감을 주는 그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우랄어와 알타이어의 분포도를 나타낸 지도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흔히 알타이어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타이어 가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하나의 언어 가족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몽골어, 그다음 터키어, 그다음에 위구르어 같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은 굉장히 동질감이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단어로 비교를 합니다. 기초적인 단어. 예를 들어서 나, 너, 그다음에 가족들의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같은 가족 언어, 그다음에 먹는 그런 주식 있잖아요. 고기, 쌀 이런 거, 그다음에 하늘, 땅, 숫자 하나, 둘, 셋 이런 걸로 보통 비교를 해요. 그런데 투르크어, 몽골어,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은 그 비교성이, 그 유사성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국어와 일본어는 이 문법 체계를 보면은
알타이어와 비슷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로 말을 한다. 그리고 이 모음 조화라고 하죠.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아 소리는 아 소리끼리, 그다음에 어두운 소리는 어두운 소리끼리 서로 조합을 하더라. 이러한 의문 현상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 알타이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언어와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런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와 일본어는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언어와 그런 기본적인 단어들이 너무 일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알타이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견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가설에서는 좀 중요하게 빠진 게 있는데, 이 우리가 어느 시기에 먼 옛날에 함께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옛 언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언어가 쉽게 빠르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우리의 사투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투리는 옛날 말이죠. 고대 언어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교류가 없는 곳에 살면서 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날 말을 찾아보려면 사투리를 찾아보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라시아 전체 스텝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언어가 빠르게 변하는 곳도 있고 더 늦게까지 변하는 곳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현재에 쓰이고 있는 단어들만 비교하면 연관성이 적어 보이지만 이 언어들을 일정한 시기로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공통 단어가 제법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정하에 여기서 알타이어라고 보시면 아마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요 북쪽에 있는 게 우라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밑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터키 그리고 만주, 그다음에 한국, 일본까지 있는 범위가 알타이어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 시기에는 같은 말 또는 비슷한 말을 하고 언어가 통했던 사람들이 저 지역에 고루 퍼져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지역은 어쩌면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끝도 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동을 하고 서로 교류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딱 자리를 잡고 다른 곳과는 다른 문화, 영 동떨어진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저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 다 퍼져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인다는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시조는 누구야? 아니면 우리는 옛날에 같은 나라를 함께 만들었던 적이 있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건국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민족의 시조의 이야기 또는 신화 같은 데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게세르 신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게세르? 네, 게세르라는 단어는 부리아트, 바이칼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리아트 사람들이거든요. 부리아트 사람들, 그 다음에 몽골 사람들, 그 다음에 티베트 사람들에게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신화예요. 이야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옛날에 하늘에 번성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그 나라 이름이 글린 또는 다락이라고 했었어요. 그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거기 첫째 왕자가 아닌 왕자가 이 지상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악을 물리치고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신 내용 아니에요? 우리의 단군 환웅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웅 천왕이 직접 내려와서 교화를 해서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몽골, 티벳, 부리아트에 남아있는 게세르 신화에서는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일단 죽어요. 그래서 이 땅에 환생을 합니다. 예, 환생을 한다는 거는 어쩌면은 티벳 불교나 라마 불교의 영향이 좀 있었을 것도 같아요. 예, 그래서 환생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의 부하들하고 같이 이 땅의 악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은 더 호전적인 내용인데 그 틀은 같습니다. 이 게세르 신화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들이 저기 흰색으로 표시가 되는 지역에 다 발견이 돼요. 그리고 저 게세르라는 용어, 저 단어 자체가 우리의 지도자, 왕, 하늘의 왕, 뭐 이런 뜻인데요. 저것이 지금도 저기에 표시되는 지역에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황제를 뭐라고 하죠? 이 시저, 케사르라고 하잖아요. 케사르라는 말도 이 게세르, 가사라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탈리아를 건국한 주체들도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황제를 짜르라고 했잖아요. 네, 몽골의 지배를 300년간 받았지만 그 짜르라는 말도 게세르의 몽골어가 계속 남아서 짜르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 동부 독일에서 왕을 부르던 말이 카이저예요. 카이저, 황제란 말이잖아요. 카이저도 게세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게세르 또는 가사라가 우리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 음은 잊어버렸어요. 음은 잊어버려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다른 한자 언어로 적었는데 그때 발음들은 아마 게세르 또는 가사라하고 비슷할 것 같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신라 왕을 거서간이라고 했다는 것. 거서, 가사라, 간, 왕. 네, 이런 데서 흔적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공통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삶의 공동체만큼 중요한 게 죽음의 공동체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유대감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동체를 다루고 있는 우리의 문화 결과물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예,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창작물, 종교.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과학도 상식도 법도 제도도 이길 수가 없는 게 종교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 같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재래 장래 의식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에요. 적석분 또는 적석총이라고도 하고 돌무시 무덤이라고 합니다. 돌무시 무덤. 이것이 발견되는 곳을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그 압록강 이북의 단동, 그 다음에 길림성 통화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일대에서는 뭐 숱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멀리 스코틀랜드에서도 저런 게 발견이 되더라. 그러면 저것이 그냥 돌이 너무나 흔하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무덤을 만든 것이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기에 카자흐스탄 같은 데에서도 돌무시 무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저런 돌을 멀리서 일부러 가지고 와서 만든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저 돌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는 우리들끼리 약속이 있는 겁니다. 네, 저 돌이 없어도 어디 가서든지 내가 저걸 구해와서 무덤을 만들겠다. 그래야 이 죽은 사람이 올바로 어디론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무덤을 만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또는 옛날 사람들이 누구든지 쉽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돌무시 무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황하강 이남의 그런 땅에서는요, 이런 돌무시 무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토광묘라고 해서 이 흙을 그냥 파서 큰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옹기를 만들어서 매장을 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은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 발견되는 일종의 문화 현상입니다. 그럼 또 비슷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무덤에 대해서 하나 더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장군총이라고 하고 또는 장수왕릉이라고 부르는 그런 릉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이 보면은 아주 막상 가서 보시면요, 이 뭔가 이게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살빅 쿠르간이라고 하는 것도 무덤이에요. 쿠르간은 터키어인데 큰 동산, 무덤 뭐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이에요. 언덕, 이런 쿠르간. 이것은 터키, 카스피해, 흑해, 그다음에 남시베리아, 러시아 일대에 저런 커다란 봉분이 발견된 무덤들을 전부 다 쿠르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인데 저기에 보시면 말 타고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저기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흙이 덮여진 거예요. 저거를 파보니까 그 안에는 오른쪽처럼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다듬은 돌로 마감을 다 해놨었어요. 파보니까 그럼 비슷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더 비슷하다는 것은 무덤 주변에 돌을 세워놨죠.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돌. 예, 돌이 섰잖아요. 그래서 선돌입니다. 예, 세운 돌, 선돌. 일부러 눕혀져 있는 돌을 세운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무언가 신령한 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돌들을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망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군총하고 그 다음에 실빅 쿠르간은 시기도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100년이 아니죠. 1000년 차이가 나죠. 1000년 차이가 나는데도 저런 똑같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장군총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광개토 대왕릉이라고 전해지는 더 큰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은 저렇게 다듬은 돌들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안에 이 작은 돌들로 막 쌓아놓은 건 그대로 남아있고 그 겉에 선돌로 이 호석, 지키는 돌을 만들어 놓은 것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 거죠. 자, 이 선돌을 보면요. 우리는 선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돌이 나중에 이 재료를 나무로 바꾸는 것들이 장승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만주,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터키 등에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세운 거잖아요. 저걸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에 가면은 저런 돌에서 이 천이나 이 색깔의 끈 띠들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거기서 샤먼들이 의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안테나 역할 같은 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구할 수 없는 곳들은 큰 나무에다 했고, 큰 나무를 구할 수 없는 곳은 작대기를 세워가지고 솥대 같은 걸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은 하늘과 이어진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손이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야기로 전해지는 게 좀 전에 봤듯이 게세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늘과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돌, 솥대 같은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게 광개토 태왕릉비잖아요. 그죠? 광개토 태왕릉비인데 저 비석이 자연석입니다. 자연석.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광개토 대왕릉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죠.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그러면 고구려에서는 저 비석을 다듬을 기술이 없어서 자연석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장군총, 네, 에 보면은 다듬은 돌로 다 외부 마감을 했잖아요. 네, 매끈하게 다 다듬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자연석으로 비석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로서 신성함, 신령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되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돌을 세워놓고 그 선돌에 그 업적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광개토 태왕릉비에 감히 거짓말이나 창작을 할 수가 없겠죠. 신성한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광개토 태왕릉비에 적혀져 있는 글들이 고구려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고 창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듯이 우리가 삶의 공동체, 살면서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야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일본까지 포함한 저 일대는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여기서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겉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러한 출발을 했었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하늘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만들고 그 나라가 없어지고 이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연합하고 하면서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맥락에서 대신을 볼게요. 자, 먼저 그 고구려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만 볼게요. 왜냐면 대신은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구려 사람들은 방금 우리가 봤던 유라시아 스텝에 살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연합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예맥이라는 종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갈 있죠. 그러니까 음루숙신 말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거란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 돌고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 후대에 이제 시리라고 하는 사람들 등등등이 다 그 정치체,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전쟁을 한다, 아니면 어디를 뭐 쳐들어간다, 공격을 한다, 방어를 한다라고 할 때 꼭 거기에 나오는 다른 민족들하고 같이 가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갈을 보내서 먼저 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란 병사하고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연합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의 북방민족 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의 우리하고 비슷한 유라시아 스텝에 살던 이 사람들은 연합을 해서 세를 이루는 게 기본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정치도 전쟁도 사회문화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부족을 이루어서 살지만 어떠한 우리가 일을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연합체를 하는 거예요. 연합체. 그것이 고구려와 백제의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혼란을 주냐면 신라나 백제가 말갈하고 싸우는 얘기들이 있어요. 말갈하고 싸우는 얘기. 그런데 그 말갈하고 싸운다는 거는 진짜로 말갈이 국가를 이루거나 아니면 독립된 민족으로서 백제를 공격했다기보다는 고구려의 일원으로서 그 전쟁을 또는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보이는 사람들이 말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구려보다는 말갈이라고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고구려의 연합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세기가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입니다. 혼란한 시기. 네, 7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백제가 멸망을 하죠. 예, 그리고 고구려도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를 만들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는 시기가 7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네, 이것을 한번 보면요. 저기서 이제 대신라가 생기죠. 대신라가 생기고 당나라의 서쪽에서는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네, 이게 지금 티벳으로 연결이 되는 나라거든요. 굉장히 큰 제국을 만들었었어요. 네, 꽤 오랫동안 지금의 사천성, 청해성 등은 다 토번이었습니다. 청나라 직전까지도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보다 위쪽에는 돌궐 제국이 제1제국과 제2제국이 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 세력들이 계속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예,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란국이라는 이름도 써요. 거란국이 스스로 후 고구려를 자처하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후 고구려가 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정기의 제나라도 그 부흥 운동의 연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흥 세력들이 나중에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이 대신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신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은 고구려의 유민. 근데 고구려의 유민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고구려의 뭐 귀족이라든지 지배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구려라는 연합체를 구성하던 말갈과 거란과 돌궐인들이 다 합쳐진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시는 저 토건과 저 제2돌궐과 대신이라고 하는 저 땅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 쭉 초원으로 펼쳐져 있어요. 예,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각각의 민족들이 딱딱딱 구분해가지고 여기부터는 우리 땅, 우리 민족끼리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신이란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연합체로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신의 위치, 발의 위치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발에는 보통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 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역사 기록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신당서에 발해 편을 보면 지방오천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오천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나라를 사각형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한 변이 오천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간혹 둘레 오천리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방오천리는 보편적으로는 한 변이 오천리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오듯이 부여와 옥저와 변환과 조선과 그 다음에 해북 여러 나라들을 다 아울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부여, 옥저, 변환, 그다음 조선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을 게 중국의 사서에서 얘기하는 조선은 어디냐면 번조선을 말합니다. 번조선. 조선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조선은 세 개의 조선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진조선, 말조선, 번조선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번조선이 지금의 하북성, 그다음에 저기 서쪽으로는 산서성 지역까지도 다 번조선이라고 보는데 이 번조선이 중국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죠. 접하고 있었습니다. 진조선은 더 동쪽, 말조선은 지금의 내몽고와 몽골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번조선이 위만이 와서 조선 왕을 자처한 것도 번조선이고요. 한나라의 무제가 왕검성을 공략해서 정복한 것도 번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정복했다는 것은 번조선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조선은 남아있었고 북부여로 이어집니다. 말조선은 고구려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다 이 뒤에 혹시 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사서에서 나오는 조선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천진, 진왕도시 뭐 요 정도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변환과 조선 사실 같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부여는 만리장성의 북쪽 5,000리에 걸쳐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정도가 부여의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발해의 위치는 발해는 분명히 요 동을 거쳐서 하북까지도 갔었다라고 보는 게 요 기록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요 기록만 보면 지금 우리의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동북아 역사넷 한국문화원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발해의 강역은 아마 저기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대동강과 원산만 남쪽으로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요하를 건너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보셨던 신당서에 나오는 기록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저기 동이 구당서에 있잖아요. 네, 구당서의 동이 북적전에 보면은 여기서 대신국이 나라를 세울 때 천문령과 동모산을 근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거를 확인을 해보자. 천문령이 어디고 동모산이 어디겠느냐부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키워드는 이겁니다. 천문령, 동모산, 그리고 천문령을 알기 위해서는 토호신하라는 강을 찾아봐야 돼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신당서의 역신전, 네, 여기서는 그 안녹산의 난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안녹산이 난을 일으키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안녹산이 토호신하에 이르러서 주야로 밤낮으로 300리를 달려서 천문령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토호신하라는 강이 있고 거기서 300리면은 대략 한 120km? 네, 100km 내외?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그러면 그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문령 전투가 있고 그 천문령을 찾을 수 있는 토호신하라는 건 바로 저기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 기록에서만. 그런데 우리의 역사 설명에서는 여기 보시면 송화강 지류인 휘발하와 혼화의 분수령인 천문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른쪽에 작은 지도를 보시면요. 압록강 위쪽에 저기 송화강의 지류하고 혼강 쪽을 말하는 곳이 저기예요. 천문령이 저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이런 이 산이 나와요. 통화시 북쪽에. 그래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럴까? 자, 안녹산은 당군의 추격을 피해서 토호신하에 먼저 다다르고 그 다음에 계속 피해서 천문령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이동이 대략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갔을 겁니다. 아마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은 안녹산전을 인용해서 천문령이 토호신하의 북쪽 300리에 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토호신하는 어딘지는 확실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해요. 그거는 노하파라는 강입니다. 노하파는 요하의 지류예요. 서쪽 지류. 시라무렌강이 있고 그 밑에 노하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토호신하. 이건 여기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까운 곳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구려의 유민들은 어디서부터 당군에 쫓겨드냐면 평안도에 있는 평양에서부터 쫓겨갔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제는 고구려의 평양성은 지금의 평안도 평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압록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강이 있고 그 북쪽에 천문령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하나의 거짓말이 하나가 있죠. 여기 안녹산전에서 천문령이 토호신하의 북쪽 300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원문에서는 북쪽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밤낮으로 300리를 달려가서 거기가 천문령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 밑에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주장을 한 게 1913년에 일본인 학자인 마스이 등이 얘기한 겁니다. 이때 만청철도를 오면서 만주에 대한 역사 발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유물 같은 거를 근거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물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 기와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 조각, 철 조각 이런 거 가지고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13년이면 지금부터 한 110년 전이잖아요. 110년 전의 얘기가 지금까지도 저희들의 발해의 위치의 근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자, 그럼 토신하를 찾으면 이런 위치를 실제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한민족 대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사료본 한국사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 사이트인데 저기서 토신하를 찾으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찾아보면은 노화파는 토신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노화파는 어디냐? 지금 여기 지도의 왼쪽에 보시듯이 요하의 큰 줄기의 지류, 노화파라고 나오죠? 네, 그 밑에 토하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토호신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토호신하기 때문에 안록사는 당에서 이렇게 쭉 도망쳐 오면서 이 경로가 맞죠?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밤낮으로 어디론가 300리를 더 간 거예요. 가서 천문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토호신하, 노화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천문령을 찾아봐야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모산은 천문령에서부터 다시 동모산으로 더 옮겨서 거기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했거든요. 동모산이 어디냐? 지금의 우리의 역사께서 얘기하기로는 저쪽 길림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토호신하와 천문령을 압록강 이북으로 봤기 때문에 저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이 동모산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만주원류고나 원일통지, 그 일통지라고 하는 거는 지리지란 얘기예요. 지리지. 그래서 대명일통지, 원일통지, 성경일통지 이런 것들은 다 지리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심양로가 있는데 원래 음루의 옛 땅이고 발해가 거기다 정리부를 세웠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동모산은 심양로 음루의 옛 땅에 있다라고 했어요. 네, 이 심양이 지금의 심양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로라는 거는 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심양보다는 더 큰 범위가 심양로예요. 거기에 동모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심양을 기준으로 해서 저 일대 어디에선가 동모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면 토호신하로 와서 이 근처 어딘가에 천문령에 일단 전투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심양로로 더 옮겨서 동모산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당서에서 봤던 것처럼 부여의 옛 땅과 그 다음에 조선과 그 다음에 옥저와 북해, 제국 여러 나라들을 다스려서 방오천리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 자, 남쪽 경계가 있는데요. 남쪽 경계. 그거는 니하와 신라와 니하를 경계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하가 어디냐를 찾으면 되잖아요. 니하는 진흙강이잖아요. 흙탕물이 흐르는 강.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통 명사에 더 가까운 말인데 니하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좀 탁하면 다 니하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역사께서 말하고 있는 니하는 함경도 영흥에 있는 저 강, 용흥강을 그 니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근거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저기를 가서 저 강을 보고서 이 강이 옛날에 뭐라고 했냐 했더니 니하라고 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가 니하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기와 조각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는 발해와 신라의 경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 기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참, 네,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럼 니하는 실제로 어디 있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찾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니하를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저 흥룡강성 쪽에 호란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니하가 지금의 요령성 해성시를 흐르는 강이 또 니하라고 했었고요. 어니하, 니하. 그 다음에 이 니하는 요사 지리시에 보면은 옛 낙랑군, 그러니까 조선의 땅을 흐르는 곳의 강이 폐수라고 했고 폐수는 또한 니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신라하고 경계를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라가 이 지금 발견되는 이 진흥환 순수비도 사실은 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흥왕이 땅을 넓히면서 순시를 하면서 세웠던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것이 있는 곳을 보면 지금 저런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전에 또 함경도 이북까지도 갔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통일을 하고 나서 더 밑으로 내려왔죠. 저런 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니하에 대한 이런 가설들을 보면 첫 번째 니하가 용흥천이라고 하는 맨 밑에 있는 거 저거는 일본인들이 그어놓은 선입니다. 근데 일본인들만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의 조선의 남인 실학자들도 저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니하, 어니하로 봐서 해성시를 가는 저쪽일 것이다. 또 하나는 니하가 조선인의 폐수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조선은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국 사서에 나오는 조선은 천진시, 탕산시 일대라고 보면 딱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일 것이다. 실제로 저기에 니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흑룡강성 호란하라고 한다면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당과. 그렇다면 고구려의 땅을 나누어 가시려면은 어쨌든 위로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 있으면 고구려 땅을 나눠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발해가 이 62주와 오경이 있었습니다. 오경. 그래서 그 오경이 중경현덕부, 그다음 동서남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동경용원부, 상경용천부, 서경암록부, 그다음에 남경남해부 이렇게 소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신당서에 그게 어떻게 불렸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에는 자 발해를 요렇게 요 정도로 그려놓고서 아마 저 안에서 오경이 저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서경, 중경, 동경이 전부 다 이게 거의 뭐 비슷한데 이렇게 있잖아요. 동서라고 뭐 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리고 대진국의 소경은 그 지방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저렇게 다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뭐하러 소경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동경용원부는 일본도라고 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그 길이 동경용원부예요. 그럼 일본으로 가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남경남해부가 있죠? 남경남해부가 일본으로 가기는 훨씬 좋습니다. 저 상태에서는. 그런데 굳이 동경용원부에서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소경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먼저 요사예요. 요사에 동경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동경요양부. 여기 보면은 옛날에 중경현덕부라는 거예요. 발해 때. 그러니까 대신에. 그럼 중경현덕부가 이제 요양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요.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상경 죄송합니다. 저는 상경 용천부입니다. 네, 상경 용천부는 금나라 때의 회령부다라고 했어요. 회령부는 흑룡강 하얼빈이에요. 이거는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경용원부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동쪽에 해안가에 있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동쪽 해안가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경 남해부는요. 원래 옥저국이었고 그리고 신라도라고 했어요. 신라로 통하는 길이 남해부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제 오른쪽에 보시는 흥정 성경통시 청나라 때에 만든 지리지에 보면 해성시라고 나와 있어요. 해성시. 자, 그 다음에 서경암록부는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라고 보통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서경암록부는 조선도 또는 조공도라고 했습니다. 조선은 어디예요? 조선은 하북성.
네, 하북성으로 넘어가는 곳.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조공을 하러 가는 곳. 그래서 조선도이면서 조공도입니다. 그럼 이곳은 최소한 그 일대 어디엔가 있어야겠죠. 성형 안목부가. 자,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자, 맨 처음에 1번 동모산이 적봉하고 심양 사이 어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처음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 요양 중경 현덕부라고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2번으로 되어 있는 곳에 또 수로 옮겼어요. 요양에. 그랬다가 상경 용천부 하얼빈으로 옮깁니다. 그랬다가 동경 용원부 동쪽의 바닷가로 옮긴 다음에 다시 중경 현덕부로 돌아옵니다. 수도가 이렇게 옮겨져요. 그런데 남경 저 S라고 해놓은 곳, S라고 해놓은 곳이 지금의 언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성시의 위쪽입니다. 그러면 신라로 가까운 곳이고 신라로 갈 수 있는 곳 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W가 서경 압록부, 네, 여기가 조공도, 조선도라고 하는 곳에 저 위치가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과 동서남북이 얼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저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설치했다는 것도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라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무왕이 등주를 공격합니다. 당나라의 등주. 등주는 산동반도예요. 네, 요거는 뭐 확실한 얘기입니다. 산동반도를 공격을 하는 한편 잘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있는데 마도산 전투가 있어요. 마도산 전투. 마도산이 지금 저게 말맞자로 써놓은 곳이 마도산인데 저게 마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도 같이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신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거란과 돌궐을 시켜서 먼저 가게 합니다. 그 연합군을 형성해요. 연합군 중에 돌궐과 말갈이 저기 마도산 육로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은 해로로 등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돌궐이 단주, 그 다음에 유주는 지금 평양이 아니라 북경, 네, 그쪽으로 계속 진격을 해오고, 그 다음에 대신의 본대와 만나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의 대신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때 연합군으로 참여했던 돌궐과 해가 이 배신을 좀 해요. 네, 당나라 편에 붙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하고 다시 물러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이 등주에 쳐들어온 대진국을 당나라가 이제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때 신라한테 얘들 좀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신라가 그때 성덕왕 때였거든요. 네, 성덕왕이 지금 2번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네, 2번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밑에 영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해. 네, 그 영해라는 곳에 그 관작을 받아요. 네, 그 영해 대장군. 네, 같은 그런 관작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등주에 있는 발해와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추위 때문에 졌다라고 나오긴 나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라의 국경, 그러니까 발해와의 국경을 볼 때 저기 산동성이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이 직후에는 저기도 어느 정도는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저 군대를 동원을 했다. 저 군대를 가지고 등주에 온 대진국과 전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해군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도 나오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말갈 남쪽 변방을 치겠다라는 거는 말갈은 대신을 말합니다. 대신을 발해 말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저기서 영해군사의 자비를 받아요. 영해군사. 네, 그래서 그 영해는 지금의 영해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절강성 영해시. 네, 여기가 신라 사람들이 있건 아니면 신라 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건 그 다음에 신라의 왕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서 거기서 산동성으로 갔는데 거기에 산동성의 남쪽을 친 거예요. 그래서 말갈 남쪽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했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대신을 10분 내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그럼 이제 영역은 대략 이제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그죠? 기존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역사의 기록, 사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재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존에는 그럼 왜 저런 모양이, 그것과 다른 모양이 나왔느냐? 그거는 역사의 사서를 단 한 줄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실증사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증사학은 뭐냐면 역사서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사서는 볼 필요 없어. 그 대신 우리는 고고학적 유물이나 그 당시의 상황을 상식적으로 판단할게. 라고 해서 그리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증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대지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은 이 태백일사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로 모여있는 태백일사라는 책에 나오는 대진국 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진은 황제를 칭했다. 연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요. 네, 증명이 되는데 먼저 대신이 일본에 보낸 국서를 보시면은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다 회복했고 부여의 풍습을 온전히 했다라고 나와서 스스로 고구려 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구려의 유민들과 말갈 사람들과 거란 사람들과 처음에 같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신당서나 구당서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이걸 만들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갈 사람 걸사비우, 그 다음에 거란 사람 이진충 장군 등과 같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세력이 만든 나라이다. 그래서 이 대신이란 나라를 말갈이라고 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연합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민족 국가라는 거, 근데 이게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이고 말갈 사람들이 피지배층이라는 그런 도식은 맞지가 않는다. 태백일사에 보면은 서로 악수를 했다고 했어요. 악수연병했다. 네, 파트너십이다. 연합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묘호, 시혼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제 국가라는 저 시혼, 연호, 묘호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 태백일사가 증명이 되는 게 바로 요 천통 10년명 동제 열애입상인데요. 이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불상의 뒤에 천통 10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천통, 연호잖아요. 천통이라는 연호를 쓴 중국의 왕이 2명 있어요. 그리고 대진국의 그 대조영이 천통을 썼습니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근데 셋 중에 뭐냐? 이 중국에서 천통을 쓰는 그 왕들은 10년을까지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뭐 1년, 2년 뭐 이래요. 대조영만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예. 여기서, 세 개네요. 저기, 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유방의 한나라가 아니라, 네, 저거는 그 후대의 당나라의 거의 말기쯤에 있었던 그런 한나라예요. 당나라가 아니라, 북이 남북조 시대겠네요. 그 다음에 북제에서도 저 연호를 쓴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4년, 앞에는 1년. 그러니까 원년하고 그 다음에 2년이 되겠죠. 여기도 뭐 4년. 그 다음에 3번 명하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도 4년, 원년부터 4년까지. 오직 대신에서만 10년 이상을 썼다. 천통을. 그러니까 황제라고 불렀고 연호를 썼고 그 다음에 시호가 있고 묘가 있는 황제의 나라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 2명의 그 공주의 묘가 발견했는데요. 그 묘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딸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죽어서 너무 슬프다. 그래서 내가 황제지만 내가 지금 사식도 볼 수 없고 내가 나라 일을 볼 수가 없다. 너무 슬프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황제를 칭하는 그런 시호, 연호, 묘호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 천손민족이라는 생각, 하늘과 소통한다는 그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건
대중국으로 보낸 국서예요. 일본에서 보낸 거.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신이 국서를 보냈는데 그 말미에 감히 참람되게도 천손이라고 참칭했다. 예,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손이라고 적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글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자. 그 내용이 이태백과 현종의 얘기에서 나와요. 네. 현종이 대신해서 국서를 받았는데 이 글자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태백이 와서 그거를 해석을 해줬다라는 내용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바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이게 문자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일이냐? 그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기, 이 대진국이 있었던 이 시기는요, 소위 말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북방 민족들, 돌궐, 그 다음에 서한 탕부트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거란, 여진, 몽골,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문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란 문자가 있고요, 여진 문자가 있고, 몽골 문자가 있고, 서하 문자가 있고, 소고드 문자가 있고, 돌궐 문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근데 거기에 일원이었던 대진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글자를 안 만든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보고 그러한 내용은 간접적으로 전해져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그 고려사에 보면은 발해가 유문자했다, 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한자를 썼다라고 한다면 문자를 알았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자를 알았다, 글을 알았다. 근데 문자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체에 문자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가 돼요. 10세기가 또 아까 우리 그 7세기처럼 또 한 번 이 격변의 시대입니다. 이때 일단 당나라가 망하죠. 당나라가 망하고요. 거기가 5대 10국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신라 또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돌궐 제국은 망하고요. 그 다음에 토번 제국도 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란, 대신과 연합체를 이루었던 거란이 스스로 독립을 해서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후고구려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대신은 위기에 처해요. 왜 위기냐? 우리의 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연합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연합했던 세력들은 돌궐, 그 다음에 거란, 말갈 등이에요. 주요하게. 근데 그 나라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거나 스스로 너무 커져버려서 더 이상 우리의 파트너를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혼자서가 된 거예요. 혼자가. 이 상태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신라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놀랍게도 거란과 친선 관계를 맺고 거란이 대신을 공격할 때 군사 원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후고구려도 거란하고 더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발해하고는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대신하고는 거리를 둡니다. 자, 그래서 대신은 거란의 공격을 받고 불과 2년 만에 망해요. 2년 만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자, 그러면 이 시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흥운동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부흥운동. 대신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우리가 부흥운동을 한번 살펴보면 고구려 부흥운동 있었습니까?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진국이에요. 그리고 대진국 부흥운동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란, 여진, 몽골에서는 우리는 발해 왕족의 후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백제도 부흥운동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에 대해서 부흥운동이 있었다라고 들으셨나요? 이제 신라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고구려와 대진 또는 백제는 사회적인 연대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배층하고 그다음 피지배층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야라는 연대의식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체제에 만족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복원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신라는 대신라를 만들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흡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골품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았어요. 전혀 다른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신라가 무너질 때 그 외곽에 있던 사람들은 옳다구나 지금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걸 들어 엎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고려는요? 고려도 부흥운동까지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충성을 하고 이제 그 주축 세력에 있던 사람들은 은둔을 하거나 아니면 이성계의 신진 조선 세력하고 같이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그만큼 고려도 이 사회가 와해됐다는 거. 그런데 고구려 대신 백제는 최소한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한 게 굉장히 크죠. 대한민국이 천년만년 대한민국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떤 이름을 두고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모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 연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은 멸망했습니다. 이 대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어디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남습니다. 예,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거란의 구성원이 되거나 여신의 구성원이 돼서 금나라의 구성원이 됩니다. 금나라의 구성원이. 그리고 그 뒤에 몽골의 구성원도 되고요. 거란이 서쪽으로 금나라에서 쫓겨나면서 서요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카라키타이라는 나라예요. 카라키타이를 통해서 더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불가리아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죠. 고려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가 우리가 바뀌어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는 거잖아요. 그 살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낸 역사는 어디 역사냐. 이것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낸 역사인 요 거란의 역사, 금나라 역사 등등의 역사는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냐? 아니면 우리하고는 영상관이 없는 역사냐? 선택의 문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저희가 대신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통일신라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들의 역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나라가 대신으로서 북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신이라는 것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해라는 거는 이 지명이 있어요. 발해라는 지명이. 이게 바다 이름만 발해가 아니라 그 하북성 밑에 하고 산동성 사이가 발해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그거는 옛날의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기준으로 이 대신에 그 관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이라고 봉을 해줄게. 그래서 발해 군왕이라는 걸 당나라가 줬기 때문에 당나라의 사서에는 다 발해라고 나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입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신이라고 불렀거나 고구려라고 불렀을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보낸 외교국서에는 고구려 왕이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스스로는 대신이라고 했다라는 거는 태백일사나 조대기 같은 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당시에 당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고 세계에서는 외교국서로서는 발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가 외교 문서에는 코리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럼 대신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라는 조금 더 분량이 좀 작아요. 우리가 이 경계 같은 것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라의 강역을 어디로 봐야 되는가에 좀 중점을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라의 외교정책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대진국과 대신라, 우리가 두 나라씩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역사에 큰 갈림길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라의 강역을 알아볼 수 있는 이 기록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삼국사 신라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김춘추, 예,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되죠. 김춘추가 태종을 만나요. 예, 만나서 이제 군사 합의를 합니다. 군사 협의.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를 같이 정벌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이 당나라에도 굉장히 이익이 될 테니까 이걸 합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긴 경우에 고구려와 백제 땅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 이남과 백제 땅은 신라가 가져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됐다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역사계나 저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봅니다. 다만 백제와 평양이 어디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 자, 평양, 고구려 평양은 어딜까요? 예, 평양이라는 말은요,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서울이 어디서 나온 말이죠? 네, 서라벌. 서라벌은 또 어디서 어떤 뜻이죠? 네, 새벌. 그래서 새벌은 무슨 뜻인가요? 네, 새로운 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는 이게 새가 해하고 같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새와 해의 중간 발음 정도가 됐던 것인데, 그래서 해가 뜨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동이 옛날 사전에 보면 새동이에요, 그죠? 새동. 우리는 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불어와서 산을 높게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죠? 높새바람. 그래서 새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해가 뜨는 시점, 그때 해가 뜰 때 새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해가 매일 뜨듯이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줘서 우리가 새롭다는 해와 같이 계속 뜬다는 그런 뜻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다. 그 다음에 새하얗다, 새빨갛다라는 그 강조하는 새도 해에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롭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새롭다라는 신도 되고 동쪽이란 동도 되고요. 그러면 신라 경주는 동경은 새로운 땅 또는 네, 새로운 땅이거나 동쪽에 있는 땅. 그래서 서라벌, 동경, 서울, 그다음에 일본, 해벌이잖아요. 해벌. 네, 세벌, 서라벌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나라, 그 수도 서울 전부 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구려 쪽으로 가면은 약간의 다른 말로 씁니다. 바라라는 것을 바라. 네, 이게 평자라는 것의 뜻은 바르다라는 뜻, 바를 평. 예, 그래서 이것이 그 평평하다는 뜻을 가져온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고어 옛날 말에 바라라는 거는 넓은 땅을 말합니다. 평평한 넓은 땅. 그래서 바라가 뭐가 되죠? 벌이 되죠. 벌. 그래서 일본에서는 벌이 마차람화되면서 하라가 되죠. 하라. 그래서 가시하라 같은 거는 가시벌. 이거는 해가 뜨는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서울을 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양이라고 썼고요. 이걸 신채호 선생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바라가 아니라 펴라라고 불렀어요. 펴라. 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 거친 소리, 된 소리, 피읍 같은 소리는 17세기부터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꽃도 곧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옛날 소리는 바라일 것이다. 그래서 그 바라라는 뜻을 가지고는 평자를 써서 우리는 평양을 바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양 어디냐? 딱 한 곳일 수가 없습니다. 수도를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에서 어떤 이유로 수도를 옮길 때마다 그곳이 이제 우리의 바라야, 우리의 평양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평양 계속 옮겨 다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얘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요수, 요할 때 그 요자, 멀다, 멀요자잖아요. 그거는 옛날 우리말은 가마라입니다. 가마라. 그래서 가물가물하다라는 거. 네, 여기 멀다, 거리가 멀다. 네, 거리 자체도 이 가마라에서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멀리 있는 강, 그래서 경계가 되는 강은 전부 다 요수라고 불렀어요. 요수. 그래서 요수도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압록수, 압록이라는 말도 옛날 말은 가라, 가라. 그래서 이것을 신채호 선생은 가라가 기억이 약해져서 아라라고 해서 아라 또는 아리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경계의 강. 이거를 다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썼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평양을 옮겨 다녔어요. 그것이 여러 사설에 나오는데 신당서에 보면은 그 고구려는 임금이 평양성에 기거했었고 장안성이라고 했었고 한나라 때의 낙랑군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라 때 낙랑군. 네, 이 한나라 낙랑군은 중국의 지도와 사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하북성 일대입니다. 이것은 지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 하고 있는 신당서가 얘기하고 있는 평양은 하북성에 있는 평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나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예, 수도를 옮깁니다. 뭐 천여리씩 옮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옮기면서 새로운 곳에 또 도읍을 정해요. 그럼 거기도 평양이에요. 바라. 네. 근데 그것은 여기 요사 지리시에 보면은 동경 요양군은 원래 조선의 땅이다. 네, 평양에 의거해서 그 고구려 땅은 평양에 의거해 있는데 이 평양은 요나라 동경이다. 요나라 동경. 근데 요나라 동경은 요양으로 보거든요. 요양. 그러니까 요양이 평양이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맞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저 지도에 보면 우리가 태종 김추추하고 당나라의 당태종하고의 국경 협상에서 평양 이남을 가져라라고 했어요. 평양이 어디냐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지겠죠. 3번은 지금의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안도 평양입니다. 근데 평안도 평양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요사 지리지를 따른다면 2번 경계, 요양을 경계로 하는 것. 그 다음에 1번 신당서를 따르는 거예요. 신당서를 따른다면은 저 1번과 같은 정도의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1번과 같은 경계로 대신란을 시작을 했는데 대신이 그 뒤에 생기죠. 대신이 생기고 확장을 하면서 물러나서 지금의 2번과 같은 경계 정도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2번의 경계 정도에 있는 곳이 아까 봤던 남경 남해부가 저기에 해성시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국의 옛날 지도예요. 서한 군국도, 그 다음에 서진 군국도. 서한이 그 유방의 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요 지도에서 보면 이 만리장성이 있고요. 요거를 하나 예, 만리장성이 있고요. 여기 요수라고 보이세요? 네, 요수가 이걸 뚫고 나와요. 그래서 요 땅에 낭랑, 현도가 보입니다. 낭랑이 장성 밑에 있어요. 네, 지금의 하북성, 천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서진 군국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낭랑이 여기 있고요. 이 평주라고 하는 곳이 흔히 고구려가 평양을 세웠다라고 하는 곳을 평주라고 기록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방이라고 또 있는데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대방. 왜냐면 백제는 대방의 옛 땅에서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구려가 만약 여기라면 네, 여기에서 갈라져 나와서 남쪽으로 와서 대방으로 가서 여기서 나를 만들고 했다라는 게 뭐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발해란 지명이 있어요. 발해가 이 바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지명을 말한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진나라, 이 서진 군국도에 나와 있는 요 지도의 시기에 인터넷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서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다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심지어 이 중국인들이 만든 옛날 지도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 근거를 주고 있는 게 우리 학계하고 일본 학계입니다. 예. 자, 최치원 고운집에 보면요,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벼슬을 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 네, 황제를 직접 아련하는 그런 학자예요. 예, 소위 말하는 인싸. 근데 이 최치원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고죽국을 경계로 이 당나라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죽국. 고죽국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고죽국은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의 천진, 진왕도시 뭐 이런 이쪽에 하북성에 고죽국. 그러니까 여기와 경계를 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최치원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죠? 당나라 황제한테 하는 거예요. 당나라 황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용인 거예요. 그 당시 상식인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요 경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 경계가. 자, 그 다음에 백제를 좀 봐야겠죠. 평양 이남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백제 땅은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백제 땅. 그럼 백제 땅이 어디냐? 여기 우리 참고할 만한 게 좀 있는데요. 남제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삼국 사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동성왕 시절이에요. 동성왕. 동성왕하고 북위하고 싸우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위가 수십만의 기병을 보내가지고 백제하고 싸웁니다. 백제가 충청도 전라도에 있으면은 그럴 수가 없겠죠. 네, 없습니다. 북위하고 기병끼리 기병 수십만을 보낸 거를 다 크게 물리쳤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사서와 삼국 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동성왕은 동시에 어떤 걸 하냐면 태수를 임명을 해요. 여러 태수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요청을 해요. 이걸 인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동성왕이 태수로 봉한 지역이 이 지역들입니다. 조선 군왕을 인정해달라. 조선 군왕을 임명을 했어요. 조선 군왕. 조선은 어디냐면 번조선. 번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광양구는 지금 광양이라는 이름의 지역이 하북성 남방시 광양구. 대방구는 조선의 남쪽, 낙랑의 남쪽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서한군국도나 서진군국도에 보면 대방이 낙랑의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대방이 이 정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청하구는 하북성 형제시 청하현인데, 네, 여긴데 요게 요 정도입니다. 제남에서 황하를 건너가는 곳에 있어요. 자, 그 다음 광릉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강소성 양주시, 여기. 두 번째는 산동성 수왕시, 여기. 둘 다 가능합니다. 네,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성양은 청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청도에 가면 청양구라고 있죠. 성양. 네, 청도보다 성양이 더 오래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양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곳에 태수를 다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백제가. 그렇다면 만약에 저 땅을 줬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기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당서에서 여기 의복연간에 신라 문무왕이 대방군왕을 승시해서 본고를 돌려보냈는데, 이때 그 부여에 왕자 부여융이 있었죠. 그다음 부여윙이 있었고 그 아들 부여경이 있었어요. 부여경. 근데 측천무후가 부여경으로 하여금 백제 왕위를 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신라 발의 말갈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대가 비로소 끊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1번에 백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대신이 어떻게 나누어서 갔죠? 만약에 2번에 있다라고 한다면 대신과 신라는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신라는 그 신라소, 신라방, 신라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의 해안가에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요. 그 신라방, 신라원 등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위치가 지금 보시는 여기하고 일치합니다. 네, 여기에 신라방, 신라원 등이 다 있어요. 여기 강소, 절강까지 다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신라국의 행정적인 지도를 행정권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신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있는 곳을 신라원, 신라방 등의 이름으로 불러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여기 살기 시작했냐? 신라 사람들이 다 이주를 집단으로 이주를 했느냐? 아니면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제가 요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백제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신라가 그 땅을 정복을 하고 승계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라 국민이 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백제인이면서 신라인. 그렇기 때문에 이정기가 제나라를 만들잖아요. 제나라, 산동성에 치청절도사로서 제나라를 만드는데 이름을 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백제의 유민들의 어필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청해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게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청해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보고하고. 근데 장보고는 인동장씨의 족보에 나옵니다. 근데 원래 절강성 사람이고 신라의 귀순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해진을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1만 명, 장보고가 1만 명의 군사를 주둔시켜요. 청해진에. 근데 청해진은 신라해로 요시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청해진은 신라해로지 요. 신라해로의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신라해로의 요충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지금 학계에서는 일본과 중국 당나라와 신라의 상관 무역을 할 수 있는 요충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신라해의 요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라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백제 땅을 같이 받은 게 신라라고 한다면 지금 신라는 이런 식의 영역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그렇다면 이 바다는 무슨 바다죠? 신라의 바다. 신라의 바다. 거기서 산동반도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야말로 신라해로의 요지 아닙니까? 이 청해진에 대해서 지금 전라남도 완도의 옆에 있는 장도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장도, 조그만 섬이에요. 장도를 한번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만 섬이에요. 10,000명 못 들어갑니다. 예, 군사 10,000명 주도 못해요. 군사 10,000명이 가면 군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지원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서 한 2배 정도 더 있어야 돼요. 한 3만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도라는 거를 지금의 청해진이라고 보는 이유는 거기 왜 태풍이 와가지고 거기 이 땅이 파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보니까 도자기 파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속 조각도 나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청해진이라는 거예요. 참 대담합니다. 용감하고. 자, 이게 장도예요. 여러분 항공사진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이게 수심이 얕은 거예요. 수심이 얕아서 보이는 겁니다. 썰물 때 이렇게 돼요. 네, 이거 군사항구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장도가 또는 완도가 이 정도의 군사 요충지라고 한다면 고려 때도 군사 요충지고 조선 때도 군사 요충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라도 수영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장복을 알았을까요?
장보고는 굉장히 나중에 발견된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서에 쭉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장보고는 누구에 의해서 기억이 됐어요? 산동성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수심도 얕고요, 좁고요, 수분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청해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단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삼국사기에서 청해진은 현재의 완도이다라는 그 주석이 있습니다. 현재 완도이다. 그럼 그 완도이다라는 걸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그 완도는 그럼 이 완도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 산동여도라고 하는 옛날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산동성이 여기 있잖아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청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해. 청해는 지금의 석도시. 위해 가보셨어요? 위해? 네. 위해 쪽에 석도시가 있어요. 네. 그 석도시의 옛날 명칭이 청해예요. 청해. 그래서 이게 적산법화원입니다. 장보고를 모시고 있는 사당인데요. 여기 많이들 가세요. 많이들 가세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장보고가 이 장보고 동상이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바다를 옛날부터 청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함대 중에 이 청도 앞바다에 있는 함대 이름이 청해함대예요. 청해함대. 청해라는 말은 여기서 쓰이던 말입니다. 그럼 이 청해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장보고를 기억을 하고 이 땅이 신라의 바다의 요로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도 산동에 청해함대가 있는 것처럼 군사기지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라가 백제의 땅이 여기라고 하고 백제의 땅을 이어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라의 사람들이고 그렇다면은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하고 나서 어떤 시기에는 이런 국경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신라인 백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정기가 제나를 만들 때 협력을 했다. 아주 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5소경인데요. 이게 그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기 전에 신라의 최대 영토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진흥왕 순수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자, 이런 영토를 가지고 있을 때 52개 군현이었다고 합니다. 52개 군현.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통일 신라예요. 지금 여기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군현이 370개에서 450개로 늘어나요. 예, 한 7배, 8배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땅이 좀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지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경계를 한다는 게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요. 당나라, 그다음 거란, 위구르 등하고 가깝게 지내고 군사 협력을 합니다. 당나라에게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신라가 위구르, 거란, 당과 같은 세력들로 하고는 서로 친선을 맺고 대신하고 일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얼마나 지났죠? 한 1000년 이상이 지난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대진국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붙어있는 가까이 위치한 나라일수록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싸움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손을 잡죠. 보통.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세력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20세기, 21세기도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거, 두 나라 시기, 대진국과 신라는 어떤 시기냐면요. 우리가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이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여러 나라를 만들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많이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것이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출현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람은 큰 나무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나무는 큰 나무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작은 나무여도 큰 나무에 가려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나무 밑에서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 온전히 나라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신라, 대신라였던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 당나라에게 보여준 행동들은 그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은 그에 비해서 우리는 큰 나무에 가려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역사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런 두 가지 생각의 정체성이 나라의 모습으로 갈라진 첫 시기.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쭉 그 후손들의 국가로 이어져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요, 그다음에 금, 후금, 청, 원 이런 나라들로 쭉 이어지고 이 남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려, 조선 등의 나라로 이어지죠. 그런데 고려가 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려가 또 재밌는 거예요. 고려는 이 대신의 유민들도 오고 신라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금 두 개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 정체성이 다시 하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죠. 이 나라 안에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경쟁을 하고 다투던 시기가 고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묘청의 난. 네, 흔히 말하는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 이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달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나라에 사니까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예. 그렇게 한 나라에 살기 시작하는 것이 고려. 이것이 조선으로도 이어져서 계속 우리가 다른 생각, 그러니까 다른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라고 할 때 얼핏 북한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70년, 80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로 생각이 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역사라는 걸 쭉 쓸 때 근대 현대에 와서 북한 역사를 쓸까요? 어느 순간부터 안 쓰겠죠. 그럼 이제 이쪽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북한에서 쓰는 말하고 점점점 우리하고 차이가 생기죠. 점점 이해 못하죠. 이것이 30년만 지나면 서로 정말 다른 정체성을 갖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굉장히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북한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의 하나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들을 대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여러모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이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역사,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북한을 떼어내 버리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의 미래의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유라시아 공동체. 네. 우리가 어차피 외국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는 같이 연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유라시아에 있는 지금의 여러 나라들 사람하고는 이런 공동의 기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떤 식으로든지 협력할 가능성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 강의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